과거에는 이제 펀드런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펀드가 부실해질 것을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라임 투자자문에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들이 전부 다 부실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앵커께서 네. 펀드를 가입을 하셨어. 네. 한 1억 원어치. 아, 돈이 많으시구나. 한 10억어치 가입을 하셨어. 네. 예. 근데 이왕이면 100억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근데 펀드가 잘 안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걸 들으셨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매하죠. 네, 환매를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런이란 것은 부실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환매하겠다고 덤비는 약간 금융 패닉 현상입니다. 그래서 패닉셀이나 마찬가지죠.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고요. 펀드런이라는 것은 은행이 부실해지면 왜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막 줄이 길게 늘어지고 뭐 이런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IMF 때도. 네. 그거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예, 그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펀드런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환매를 자제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돈을 환매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다 한 마음일 수는 없지만 이런 펀드런이 좀 미국에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펀드로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금융시장에 마비가 오는 거 아닌가요? 펀드론을 하게 될 경우 뱅크론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아마 과거와 같은 금융 위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금융위기든 아니든 간에 이런 펀드런이 있으면 고통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나와서 그리고 뭐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주가 지수가 많이 폭락을 해서 고통의 강도는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거대한 그 패닉 매도, 그다음에 시스템 매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물리고 물려서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탓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의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남았을 수는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여쭙고 싶은 게 펀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뭐 아직 현실화가 된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로서 일단 가정론이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기보다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금값이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그 코인 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비트코인 같은 거 네네. 말이죠. 그 다음에 원유 값도 떨어졌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요. 채권 가격도 네,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 위험 자산을 많이 우리가 팔 수는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그렇죠. 보면. 그러면은 보통 금값은 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안전자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자산을 다 판다는 것은 이게 클라이막스에 왔다고 보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국에 여러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증권회사에서 가서 뭐 일반적인 펀드 우리가 네. 아는 뭐 소위 뭐 유안타 증권의 펀드라든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펀드라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뭐 몇 번 과거에 이제 해외에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갔던 회사들 중에서도 뭐 시타델, 밀리니엄, 그다음에 브리지워터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환매를 합니다. 환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사우디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일반 개인들도 우리가 뮤추얼 펀드를 환매하지 않습니까? 네. 왜 환매합니까?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환매합니다. 아니면 수익이 나서 환매합니다. 아니면 위험하니까 환매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왜 주식을 왜 팔아요? 외국인들이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환매를 하셨다면 주식 왜 파십니까? 위험해서, 걱정돼서, 그리고 한국 주식이 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리퀴디티가 좋으니까, 유동성이 좋으니까 잘 팔려서 미리 환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슨 탓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탓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문제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형 소위 그 리스크 패리티 계량 펀드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좀 어려운데 네. 어쨌든 퀀트 펀드, 계량 펀드들이 많습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펀드들은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빠지면 매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한 5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뭐 한국 비중이 크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한국 비중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경우고요. 한마디로 수급이 왕창 꼬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 꼬인 수급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이런 그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간 상당히 많은 그 인공지능형 AI 그 펀드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고 클라이막스에 어느 정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모르는 펀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요,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계량 수학적인 여러 가지 금융공학적인 것들을 덧붙여서 네. 리스크를 해지하고 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지금 변동성에 대처하지 못하고 매도가 매도를 불렀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한증지어 말씀드리면 네. 어떤 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공매도를 너무 싫어하셨죠. 그렇죠. 너무 진짜 뭐 싫어하시죠. 거의 뭐 진짜 우리가 사실은 공매도 뭔가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네네. 하면 네. 뭔가 그 공매도를 싫어하셨고 방송에서 제가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 네. 그런데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상황을 만들었었냐면 가끔씩 그리고 네. 지금도 약간 그런데 공매도를 안 하면은요 주식이 적정한 가격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물은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선물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이 싸집니다. 네. 그리고 주식은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차익 거래를 합니다. 싸진 선물을 사고요. 비싸진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또 매도가 매도를 불렀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펀드런이 있고 이런 여러 수학적인 논리로 무장했던 이 퀀트 펀드가 문제가 생겼고 네. 예, 이미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엔 거의 많이 끝났다고 보지만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일반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좀 전에 앵커께서 그 뉴스를 보셨듯이 네. 뭐 무제한 그 네. 예, QE를 한다고 하니 예, 제 생각에는 회사채 같은 거 CP들도 유통시장과 그다음에 발행시장에서 사준다면 지금의 하이 일드 비우량 채권의 그 높은 이자율이 이제 꺾어서 내려온다면 이제는 조금 좋을 수 있다.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기보다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19가 금융위기의 내관이 될까라는 저희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네. 내관의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 빵 터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가요? 뭐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네, 아니 저희 그 준비했던 질문 중에 네네네. 코로나19가 우리 금융시장의 내관이 될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갖다가 건드려서 예전 같은 2008년 같은 금융 위기는 오지는 않지만 네네. 이미 그만큼의 고통을 겪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없었던 그런 퀀트 펀드, 수학적 논리로 금융공학적 논리로 무장한 그런 퀀트 펀드들이 매도가 자동적으로 나왔고 그 매도가 매도를 불렀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과거에 같은 소위 그 과거에 같은 그런 전염병보다는 서로 간의 교육 및 소통 및 그 다음에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실물 경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은 금융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금융 위기가 왔든 안 왔든 간에 그만큼의 시장에 영향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펀드런의 현실화가 될 시. 펀드런은 현실화가 됐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인데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가지고 헤징을 해놓은 그런 계량 수학적인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오늘 같이 사실은 이런 무제한 양적 완화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비우량 채권, 좀 아주 좋지 않은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의 채권의 수익률, 금리가 떨어져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거는 이제 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뭐 연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10시 45분에 네. 그다음 민주당 공화당 표결이 우리 시간이죠. 그렇죠. 네. 표결이 있으면 거기서 2조 달러 가까이의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 네, 네. 네. 이런 것 그다음에 한 15일 안에 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조금 센티멘트,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로 통해서 아마 시장은 조금 지금은 바닥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을 첫 번째 이슈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펀드런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어떻게 미쳐올까요? 사실은 그 펀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ATM기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투명하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투명하고 뭐 유동성이 좋고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나온 뉴스와 오늘 표결되는 이런 안정화 정책 같은 것들이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 아마 더 이상의 급격한 변동성은 없을 것이고 변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조금 이제는 스톱될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시장 폭락, 펀드런, 금융 패닉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동성 경색된 포트폴리오 개선 전략은 이라는 주제를 뽑아주셨습니다. 이게 참 이게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럼 또 바닥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바닥 얘기를 지금 사실 한 2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끝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이슈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선 바닥을 확인을 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네네네. 그렇죠. 우리 바닥을 찾는 포인트를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제가 뭐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네.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종목을 세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종목이 계속 들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냐?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라가지만 그러면 더 확실하게 올라가고 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50%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사기가 손이 나가나요?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것을 매도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그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면 당연히 스위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바닥이 어디냐 네.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뿐이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세 가지 가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가정.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가정은 바닥을 확인하는 세 가지 가정인가요? 그렇죠. 예, 바닥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세 가지 가정과 세 가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수의 레벨이 어떠냐. 일단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바닥을 어떻게 잡았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8년에. 그러면 이제 준비해온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그 줄이 많아서 좀 헛갈리긴 한데요. 네네. 예, 일단은 중간에 있는 그 오렌지, 주황색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네네. 리먼 사태도 사실은 당시에도 돈을 풀고 제로 금리 해줬고요.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저 오렌지 색깔의 선을 보시면요. 주가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내렸고요. 제로 금리가 시작된 후에 네. 2개월간 하락했고요. 그래서 저점을 확인했고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후에 3개월간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당시 주가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채권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부동산 채권이 문제였는데 부동산 채권을 사준 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에 저점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준에서 CP나 회사채 매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정리해서 한번 CG로 보여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기상으로 반등은 미국의 CP, 네. 기업보험 기업보험, 매입 발표가 며칠 전 나왔으니 그때부터 약 한 달 조금 지난 4월 말 정도가 미국 시장의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 제로 금리 후에 2달, 2개월. 그다음에 양적 완화 중에 3개월, 그다음에 저게 키포인트죠. 부동산 채권 매입. 저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에 저점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의 키포인트는 하이일드 펀드, 하이일드 채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회사채나 CP를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그 다음부터 한 달 후에 저점, 한 달 반 후에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저 상태로 얘기하면 한 달 반 정도, 보름 정도. 한 달하고 한 40일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40일 정도. 그래요. 좋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게 뭐 가정이나 가정이죠? 과거의 네. 역사를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요. 어떻게 그럼 됐는지. 두 번째 가정도 한번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요? 네, 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면 바닥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는 건데요. 네네. 자산 가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8년 쪽 왼쪽에 조금 보면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갈 때가 한 번 있었죠. 쑥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맨 아래에 줄을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가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0.78배까지 내려갔습니다. 0.78배. 그러니까 보통 청산 가치가 1 아닙니까? 제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억어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청산을 하면 100억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재산을 100억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저 차트는 너는 재산이 78억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2008년도에는. 그 정도뿐이 평가를 못 해주겠어 이러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차트는 올라가다가 이번에 2008년에도 뚫지 않았던 맨 마지막 밑에 제일 검은색 라인을 0.7% 78배를 네. 뚫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면요. 2008년도에 0.78배 저 차트는요. 저것도 제가 박스를 해놨으면 좋은데 어쨌든 2008년 위로 보시면 네, 여기 네, 내려간대요. 저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8%입니다. 그러면 0.78배까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20% 할인을 하면 0.62배가 적당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CG로 한번 정리를 한번 그래요. 보여주시면 2008년에는 네, 2008년에는 예, 0.78배인데 지금은 ROE가 2008년에는 0.78배입니다. 그 당시 ROE는 10%였습니다. 0.78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청산 가치가 1인데 1보다도 훨씬 더 내려갔다는 것이죠. 2008년에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2020년에는 지금 ROE가 8%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 같이 0.78배가 아니라 더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바닥 대비 0.78배에서 20%를 할인하면 0.62배가 적정선이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1525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네. 당연히 뭐 우리가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수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주 목요일 날 1439까지 내려갔었고요. 네. 이때 패닉셀의 절정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반등해서 156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1500을 그렇죠. 깨지 않았습니까? 지금 1482. 네. 포인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패닉셀, 인간들의 감정, 소위 말해서 센티멘트, 그다음에 수급의 영향까지 좀 반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이후에 한 달하고 한 40일 이후에 바닥이 올 거라고 보는 가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과거의 금융 위기 때의 PBR 청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 1,450에서 1,500 사이가 바닥 매수권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가정과 두 가지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예. 마지막 세 번째를 네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마지막 바닥. 세 번째는 네. 역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언제 완화가 되는지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별 진행 사항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네네.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저 파란 박스, 화살표에 있는 파란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파란 박스요. 박스.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 4월 25일 뭐 이렇게 그건 저 위에 화살표 쪽이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완치자 수가 사실은 4월 5일 정도에 네. 피크를 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 3월 말 4월 초에 확진자 수가 절정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중국은 사실은 사회주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따라서 똑같이 4월 5일 정도에 확진자 수가 뭐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데이트가 나온다. 4월 5일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4월 5일, 4월 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과거의 금융 위기를 대응하는 여러 가지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채권의 매입 이후에 한 달 정도 있으면 시장이 반등한다는 거였고요. 우리의 코스피 지수는 밸류에이션상 1,450에서 1,500 사이 정도면 아마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가별 진행 상황을 보면 4월 보면 한 5일에서 10일 사이가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피크를 칠 거라고 본다면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치료제가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 네. 제 생각에는 4월 5일에서 4월 15일 정도 사이에 바닥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바닥 지수는 뭐 1450 정도면은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